인사이트를 찾아드립니다. 통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책을 쓰고 기업에서 강의를 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강의와 그리고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관계 코치 전문가 백선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컨설팅과 강의를 하고 있는 이병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네. 간단하게 네. 근황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냥이요? 네네. 네.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강의하고 요즘엔 좀 겨울이라 좀 시간도 많이 있어서 네. 좀 쉬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잘 지키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1월이니까 아직, 그죠? 네. 그래서 되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을 좀 릴렉스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네. 백선은 소장님은 어떻게? 저는 또 기업에서 강의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올해는 두 가지 변화를 좀 가져가려고, 하나는 그 어떠한 커뮤니티에서 모임장을 좀 진행하기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컨설팅 교육 기업 컨설팅이 한 2건 정도가 들어왔어요. 상반기로. 그러니까 1월을 포함하면 총 3개 정도가 되는데, 이런 교육 기업 컨설팅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병헌 소장님은? 저도 그냥 공장에서 컨설팅 계속 하고 있고요. 조금 운이 좋으면 확대가 좀 될 것 같아서 그 정도 계속 일하고 책 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네, 다 네. 잘 지내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책은 뭐죠? 어떤 책이죠? 오늘 책은 리더십, 불변의 법칙. 네, 존 맥스웰의 리더십 불변의 법칙입니다. 네, 이 책은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네. 존 맥스웰은 리더십 분야의 가장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리더십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또 책을 많이 썼고 또 많이 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무려 400만 부 이상 판매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리더십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정말요. 그래서 리더십을 공부한다면 사실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출간된 지 무려 25년이 됐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특별 개정판으로 사실은 책을 읽었고요. 네. 그래서 이 독보적인 밀리언셀러 발음이 잘 안 되네. 이 책을 이분의 어떤 50년의 리더십을 연구한, 아직 살아 계시니까 네. 이분이 연구한 그런 완결판을 사실은 우리가 잘 한번 공부하고 또 읽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고자 했고요. 네. 그래서 최신 사례들 보면 사례들이 최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하면서 사례 같은 것들을 직접 이분이 대기업이나 그런 기업들을 리더들을 인터뷰도 하고 만나고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 많이 녹아져 있는, 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아주 복잡한 개념을 명쾌하게 정의하고 또 핵심 지침을 아주 간결하게 제시한 네.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리더십 책도 쓰고 또 강의도 하고 하지만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리가 된 느낌이었어요.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분의 네. 어떤 인사이트가 아주 잘 정리돼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됐던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한 20개 넘는 법칙으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떤 법칙들은 좀 이게 눈이 확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번은 조금 쉽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정확히는 21개 법칙. 네, 맞아요. 그렇죠. 이 21가지 법칙 저도 보면서, 이분 중간중간마다 사례가 기존의 목사님이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종교적인 색채의 리더십도 보여서 좀 물음표가 있기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팀장님들이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읽으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혹시 질문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좋죠. 우리가 이 리더십의 21가지의 법칙이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기는 한계의 법칙부터 그리고 뭐 영향력의 법칙, 과정의 법칙 그리고 뭐 맨 마지막 21번째는 유산의 법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신 두 대표님들께서는 이 법칙 중에서 그래도 좀 기억에 남고 그리고 꼭 기업의 리더분들이 이 법칙만큼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물론 다 중요한 법칙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으면 하는 법칙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인상이 남으셨을까요? 맞아요. 좋은 질문이신데 뭐 사실 이 21가지 법칙이 다 리더에게 필요한 법칙이죠. 그것을 아주 에센스, 엑기스만 사실 뽑아낸 게 사실 이 책인데 저는 뭐 그중에서도 두 번째 거 영향력의 법칙 사실은 이 존 맥스웰이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죠. 리더는 영향력이 전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영향력을 내가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리더십은 결판이 나죠. 우리 그렇죠. 요즘에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제일 선망하는 직업이 뭡니까? 유튜버요. 그렇죠. 유튜버도 사실은 인플루언서의 한 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력을 주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 다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정도로 근데 그들도 사실은 내가 그런 매체를 통해서 뭔가 글을 쓰거나 영상을 찍었을 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네. 거기서 좋아요 눌리고 조회수가 올라가면 돈을 버니까 사실 그들은 이 영향력을 많이 주면 줄수록 사실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리더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영향력을 줘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을 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책을 한번 네. 읽어드리면 자신이 리더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자격증이나 지위에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오직 그들이 발휘하는 영향력에만 주의를 기울여라. 리더십의 증거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찾아야 한다. 리더십의 증거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만 찾아야 한다. 예, 제가 반복을 마지막 해드렸는데 뭐냐면 뭐 내가 리더십이 좋아 잘하고 있어 이런 것들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증거는 그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뭐에서 존경하거나 따르거나 믿거나 신뢰하거나 이런 것들인 거죠. 그리고 행동을 옮겨지느냐. 그래서 그 영향력이 좋은 리더들은 당연히 팔로워들이 잘 따라올 것이고 네.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런데 영향력이 없는 리더들한테는 그런 팔로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영향력 얘기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병훈 소장님. 네. 저 추가 질문 드려도 돼요? 그럼요. 그러면 영향력이 좋고 그 사람들이 따르는 그 영향력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길래?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일단은 뭐 우리가 흔히 리더십에서 얘기하는 신뢰감이 있는 리더, 그렇죠? 근데 뭐 신뢰가 있으려면 뭐 언행이 있지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말 바꾸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뭐 존중과 배려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 사람에 대한 관심, 그렇죠? 그래서 자주 면담도 자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업무 지시 같은 것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뭐 이런 거는 뭐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력을 어떤 하나를 어떤 하나가 그 사람이 영향력을 취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사실은 그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량들이 웅축돼서 그게 통합돼서 영향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아주 몇 개만 대표적인 걸 얘기했지만 리더십 요건들을 대부분 잘 채워졌을 때 영향력은 더 커진다. 그리고 그 영향력에 한계는 없다. 왜? 내가 더 그런 것들 잘할수록 영향력은 커지는 거니까. 그 영향력은 반드시 밑에 있는 직원에만 포함되는 건 아니고 뭐 동료나 때로는 위에 있는 상사, 최고 리더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죠. 네 방향을 다 줄 수 있어야 진정한 영향력을 주는 리더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존 맥스웰은 그 영향력의 법칙에서 실전 매뉴얼 할 수 있는 7가지 요소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1점부터 10점의 점수 척도를 주고 몇 점 정도인가 했을 때 낮은 점수이면 그것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7가지 요소가 첫 번째는 성품, 두 번째 관계, 지식, 직관, 경험, 과거의 성공, 그리고 마지막 성품
이라고 해요. 네, 이 내용이 사실상 뒤쪽에 후반부로 나오는 그 리더십의 매뉴얼 21가지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죠. 결국에 맞아요. 이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갖출 때 그 사람의 영향력, 긍정적인 것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존 맥스웰은 예,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성품 그렇죠. 네, 그걸 되게 중요하게 네, 어떤 보고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요. 있는지. 네, 예, 이것까지 관계. 저것도 있어요, 그렇죠? 진단이 있으니까 한번 네, 책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렇죠. 유경철 멘토님은 되게 영향력 법칙과 관련해서 제가 후배긴 한데 요 요소들이 높네요. 그래서 이 7가지 아니, 요소들.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7가지가 더 높아요? 요 7가지가 아니라 6가지 같아요. 왜냐하면 성품이 2번 겹치거든요. 아, 네네. 그 6개로 봤을 때는 성품, 관계, 지식, 직관 높지. 높죠. 경험 많지. 높죠. 과거 성공, 많죠. 지금도 성공하고 있지. 그렇죠. 이번에 9번째 그러니까- 책까지 지금 그러니까- 출간하시는데. 그러니까 후배들이 저기 강사들만 따르지. 아, 고맙습니다. 어쨌든 뭐. 네. 네. 그래서 영향력 법칙 뽑으셨구나. 그런가요? 보다 보니 그랬네요. 아니 근데 진짜로 그러네요. 진짜로 지금 영향력이 보니까. 아. 저는 사실 리더십 공부 저도 하면서 계속 하면서 강의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없는 리더들이 보통 뭐 팀장이 되거나 뭐 임원이 되면 본인도 힘들고 그쵸. 사실은 직원들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뭐또 우리 다른 분들도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네, 이병훈 소장님은 어떤 거 뽑으셨어요? 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항해 법칙 요게 음. 좀 눈길을 끌었는데 잠깐 우선 읽어드릴까요? 네, 읽어주세요. 팟캐스트니까. 네, 네, 네. 리더의 능력에 따라 살아남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리더는 감정을 내세워 비전을 흐리지 않는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냉정해지는 것이다. 어떤 환경에 놓이든 리더는 공포에 빠져서 허둥지둥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리더는 과거의 경험을 활용한다. 세 번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황을 점검한다.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다섯 번째, 리더는 믿음과 사실 이 2가지 모두를 고려해서 결론을 내린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항해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리더는 현실에서도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앞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장애물을 가소평가하거나 문제를 합리화하면 효과적으로 항해할 수 없다.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지켜보지 않으면 사각지대를 놓치고 만다. 이런 내용들을 메모해놨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약간 항해 법칙 하니까 딱 메타포처럼 표현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망망대해 배의 어떤 존폐를 결정하는 이제 항해사인 거잖아요, 리더가. 그래서 항해사가 뭐 예를 들어서 빙하 쪽이나 암초가 많은 지역을 지나갈 때 자칫 잘못하면 배가 난파되고 모두가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단디 차리고 이제 모두의 어떤 무사 귀환을 생안을 보장할 수 있게끔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그 법칙 중에서 항해 법칙 요게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좋네요. 네. 저는 12번째 법칙이었던 권한 위임의 법칙이 좀 인상을 끌었는데 네. 문장을 좀 읽어드리면 가장 훌륭한 경영자는 뛰어난 감각으로 훌륭한 인재를 뽑아서 경영자 자신이 원하는 일을 시키고 그들이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뒤쪽에서 이런 말도 하는데요. 최고의 리더들은 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다. 그들은 자기 자신, 자신의 사명, 그리고 그 구성원을 믿는다. 작가 버크 로저스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변하는 기분 좋은 자극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주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 주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고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짧지만 그래도 그 기업 교육 컨설팅을 잠깐 하면서 이 리더가 제가 뭔가 역할을 받았을 때 함께 해주셔야 되는 분들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부탁을 드릴 때 믿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믿지 못하면 마음도 불안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권한을 위임하기도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제가 해야 될 일들을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리더가 좀 권한 위임을 잘했을 때 또 다른 회사의 비전과 아니면 또 다른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권한 위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권한임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네.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저는 이게 자존감이라는 포인트를 잠깐 봤었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권한 위임을 할 때, 권한을 넘길 때 이게 본인 자신 자체가 불안하면 넘길 때도 불안하고 받는 사람도 불안하고 양쪽이 힘들어지는데 이 최고 리더들은 강한 자존감, 즉 나를 좀 믿고 타인을 믿는 힘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잠깐 같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사실은 그 리더가 밑에 직원들 후배들을 믿지 못해서 네. 진짜 실무자 일을 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음. 그런 리더의 역할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권한님은 뭐 무조건 내리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잘할 수 있게 된 코칭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능력, 역량 끌어올리고 그리고 막상 맡길 때는 신뢰를 갖고 맡기는 거예요. 뭐 실수하면 뭐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런 그쵸. 마음을 갖고. 근데 이제 보통은 실수하기 싫으니까 또 내 성과를 내가 갖고 싶으니까 권한님은 안 하는 경우도 많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뭐 엄청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저는 또 이제 몇 가지 또 좋은 문구들이 있어서 또 이런 얘기하는 테마를 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공의 정의 중 하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다. 나를 가장 잘하는 가족과 매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나를 존경한다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용기를 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면을 가장 존경하는지 물어보자. 또 당신이 가장 성장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부탁하자. 그들의 솔직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 이 문장이었는데 보통 뭐 조직에서 성공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뭐 저 임원 되는 거요? 뭐 작은 기업이면 사장 되는 거? 뭐 아니면 팀장?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리더가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또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엄청나게 경쟁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가게 되는데 사실 이분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뭐 내가 뭐 입사를 똑같이 신입사원으로 했는데 팀장도 못 해보고 사실은 뭐 퇴직을 한다면 좀 아쉬움이 있겠죠. 그쵸. 뭐 요즘에는 요즘에는 사실 뭐 팀장도 안 하려고 하는 문화가 있긴 하지만, 추세에서. 예. 근데 여튼 만약에 조직에서 성공을 얘기하자면 뭐 저는 존경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게 팀장이었던 임원이었던 뭐 네. 리더 아니던 네. 그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정말 이분은 같이 있는 거, 같이 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배울 게 많다. 그리고 정말 이분처럼 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들을 수 있다면 네. 그렇죠?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성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기서 보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필요하냐면 내가 성장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먼저 내가 아무리 선배고 아무리 경험이 많더라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어떤 개선할 게 있으면 얘기해 줄래? 그러면 사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리더가 되면 귀를 막죠. 예. 그리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도 없고 문화가 또 조직 문화가 그렇다면 뭐 피드백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되면 이제 성장할 수가 없죠. 왜? 계속 그렇게 살 거니까.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들은 일단은 피드백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많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후배한테도 좀 뭐 내가 그러니까 개선이라는 게 뭐 업무적인 개선도 있겠지만 사실은 관계에 대한 그 개선도 있잖아요. 그런 그쵸. 거 아니면 소통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경철 대표님은 네. 피드백을 받는 걸 좀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아니면 불편한 편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고 그다음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피드백을 저희 같은 직업은 네.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특히 업무적으로도 사실 피드백이 별로 없고 왜냐하면 뭐 강의가 끝나서 피드백을 주기도 하지만 안 주는 사람이 훨씬 많고 네.
그다음에 동료들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은 저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동료라고 할 게 없고 그냥 뭐 아는 지인이 된데 사실 뭐 선배 후배의 관점이지 뭐 상사 부하 직원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좀 불편한 게 있어도 피드백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줄 사람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이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완벽한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나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죠. 완전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피드백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근데 또 그게 어려운 게 같이 함께 일을 하면 네. 또 피드백을 받을 어떤 요소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혼자 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함부로 피드백을 주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그냥 겉으로 보거나 아니면 밖에서 그냥 살펴본 걸 가지고 피드백을 어설프게 줬다가는 사실은 본질은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피드백을 받냐면 어제 강의가 이제 스트레스 관리 회복 탄력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분들이 좀 심리학 관련된 친구들도 있었고 교육생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점심 시간에 그분 교육생분들에게 갔어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 오늘 교육 중에 좋은 점과 좀 즐겁지 않았던 점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한테 피드백을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거기 3명에게 피드백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 주더라고요. 네. 좋지 않은 점도?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들이라서 친구들이라 표현하면 좀 맞진 않는데 이제 교육생분들이라서 이렇게 오늘 교육 중에서 혹시 좀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 무엇이고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건 어떤 건 솔직하게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분들이 3분이 정확하게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다 좋았다는 거긴 했거든요. 아 그래? 뭐야 이게 뭐야? 칭찬 아니야 칭찬. 칭찬 반전이긴 한데 항상 이러잖아요. 사실 어저께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든 게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좋았고 신선했고 그리고 이론이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론 베이스 강의다 보니까 이론이 좀 묵직한데 그때쯤 좀 잘라서 저게 좋았다. 그래서 그때 시청각 자료 좋았다. 뭐 이렇게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긴 하더라고요. 교육생분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담당자분들도 정확할 수 있는데 그 교육을 듣는 사람이 더 정확한 거잖아요. 기준은. 그래서 같이 좀 그렇게 피드백을 받는 편이기도 해요. 그러면 네. 그런 뭐 교육 현장에서의 피드백도 있긴 한데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일만 하는 건 아니니까 네네.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그랬을 때 피드백을 받는 뭐 통로가 있나요? 아니면 그 받는 케이스가 있나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지인이나 관계에서는 뭐 싸우죠. 싸우죠. 그래서 싸우고 화해하고 너 그때 나 되게 서운하고 속상했어 그랬냐 뭐 서운했냐. 아니, 일적으로 그러면 일적으로는 아까 말씀만 드린 것처럼 저는 담당자하고 친분이 좀 있으면 그 교육 설문을 꼭 요청을 받아요. 네,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결과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점수가 그렇게 저는 크게 생각하지 것보다는 그 주관식 데이터가 더 중요하니까요. 부정적인 게 있을 때 어떠세요? 부정적인 게 있으면은 어떤 포인트에서 그랬는지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반추를 해봐요. 그리고 되돌아보고 거기서 만약에 내 이 포인트가 문제였다면은 고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개선한 적도 종종 있어요. 네, 네. 그렇구나. 네, 그런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명수 소장은 어때요? 어떤 피드백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으면 되게 방어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되게 부정적인 거. 그렇죠.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잠깐만, 근데 저희 오늘 이거 고해 시간 아니요. 아니 지금 약간 고해 시간처럼 아니, 피드백이 이게 중요한 거니까. 왜냐면 또 우리가 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도 중요한 거니까 우리의 또 얘기를 하는 것도 그쵸?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약간 피드백을 받으면 약간 좀 피가 거꾸로 솟아요. 솔직히, 화가 난다는 거죠. 솔직히 화가 난다는 거죠. 화가 나는데 화를 최대한 표현 안 하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표정이 변하시던데. 그죠. 왜요?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개인 성향이니까. 저희는 가끔 이제 피드백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서로 알아서 그런 거죠. 개인 성향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부정적인 피드백을 누가 주면 뭐 당연히 기분 나쁘죠. 뭐 어떻게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 기분 나쁘고 또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어적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싫은 게 아니라 제가 저렇게 말할 처지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그쵸. 저거 맥락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것만 얘기했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이 들면 더 방어적이 되죠. 이건 이제 정말 완벽한 팩트, 그러니까 정말 잘못한 거에 된 거나 문제가 있는 거에 팩트를 얘기하면 사실은 기분 나쁘지만 수용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죠. 근데 이제 그 맥락적으로 그 애매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긴 했지만 또 사실은 내가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피드백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는 언제 피가 좀 거꾸로 솟냐면은 제가 생각했던 결과와 다르게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되게 좀 방어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다들 그렇죠. 공장에서도 뭐 일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되게 긴박해서 사람들이 다 퇴사해가지고 빠르게 좀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사람을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막 뽑았어요. 그래서 막 잡코리아 올려봤자 소용도 없으니까 지방은 막 관련된 기관 찾아가서 막 사정하고 막 해가지고 사람을 뽑아서 안정화를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고객사 CEO께서 그거는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는 노력을 안 해도 어차피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갑자기 정반대 해석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 피드백 어떻게 준 거거든요. 그러면 되게 기분이 너무 나쁘죠, 사실. 근데 고객이니까 티는 안 내지만 근데 저는 그거를 들으면 고객사 CEO라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요. 얘기해요. 뭐라고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쁘다 얘기 안 하고요. 저희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진행된 게 아니라 이러저러 해서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 이렇게 바로 반박을 해버려요. 무조건 대면에서. 약간 그게 뭐래요?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뭐래요? 그러니까? 그럼 아무 대답 못 하세요. 아 팩트를 얘기하니까. 네, 저 팩트만 얘기하니까. 근데 팩트 얘기했는데 표정은 막 감정이 들어간 표정 거 되게 아니에요? 안 좋으시죠. 당연히. 왜냐하면 회의석상에서 저같이 대드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대표가 얘기하면 다 수긍하는데 저만 유별나게 막 들이받으니까 그게 이제 이병훈 소장님이 컨설턴트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플러스 그렇죠. 고문이시니까 내추럴스 고문 쪽이니까 약간 역할이 다르죠. 예, 입장이 다르니까. 이게 뭐 되게 그런 딱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맞는 맞아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게 대표님 이사님이 원했던 역할이 있었고 또 직원분들도 그거를 이병훈 소장님께 기대하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래서 예. 보통 어떤 거 대표님한테 얘기할 일 있으면 저한테 와서 다 얘기해요. 그럼 제가 판단하고 이건 얘기하겠다 싶으면 제가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좀 위태위태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좋으시니까 대표 뭐 이사님도 서브인데 뭐 맞아요. 괜찮아요. 메인이 아니잖아요. 네. 예, 1년 이상 또 컨설팅하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근데 그 그러니까. 역할을 이제 대표 이사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만족해하시기 때문에 백선영 대표님이 좋은 얘기하셨는데 가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 잡이 나의 메인이었다면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못했겠죠. 쉽지 약간 그런 않았을 거예요. 생각도 해요. 어렵죠. 누가 자기 목숨 걸고 얘기하진 않으니까. 맞아요. 예, 사실은 직장인들은 대부분이 이 셀러리맨들은 자기가 상사한테 말을 뭐 피드백 못하는 이유가 그럼요. 그 말을 해 상사가 기분 나쁘거나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기분 나쁘니까. 그러면 잘릴 수도 있고 정말 잘리지 않더라도 괴롭힘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바싸바 한다는 이유가 마음에 안 들어도 좋은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안 돼.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돼 있죠.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말로는 피드백을 받으라고 하는데 상사 입장에서도 받고 싶겠어요. 맞아요. 굳이 내가 왜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뭐 내가 저 후배들한테 굳이 뭘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여기 여기 전 맥스웰도 그렇게 말하더라도 요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리더십에서 피드백 받을 때 질문을 방식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내가 상처받지 않게끔. 그렇죠. 뭐 지난번에 나한테 불편한 게 있었어라고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이 오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때는요. 네, 우리가 미래에 개선할 일이 있다면 어떤 걸 좀 개선했으면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개선해야 되는 내용도 같지만 피드백의 내용은 같지만 뭔가 나의 인격을 공격받는 내용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분들도 피드백 받으실 때 이게 질문을 어떻게 하시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거 연관된 게 하나 제 문구가 있어서 이것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근데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 읽어드리면 사람들과 마음을 연결하는 일은 구성원들의 의무가 아니라 리더의 의무다. 일부 리더들의 관계의 법칙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구성원들에게 소통의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이다. 특히
특히 지위나 타이틀 덕분에 리더가 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 그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상사는 나야. 그들은 내 직원들이고 그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와야 해. 그러나 관계의 법칙에 순응하는 리더는 늘 구성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가까이 가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 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사실은 소통이 왜 안 되고 소통을 강의를 하면 기본적으로 소통의 주체는 난데 그걸 항상 상사들은 밑에 떠넘기죠. 너희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뭐 내가 어떤 영향력이나 권한이 있잖아요.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소통을 잘하는 건 너희가 먼저 와서 얘기하거나 먼저 나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존 맥스웰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리더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리더가 먼저 책임을 갖고 그리고 그들에게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손을 내밀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런 리더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밑에 있는 직원들은 항상 준비돼 있죠. 자세도 돼 있고 그렇죠. 뭐 소통을 하자는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리더들이 안 하는데 보통 리더들이 안 하면서 직원들 탓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많은 리더들이 먼저 한번 항상 직원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소통 먼저 했으면 좋겠다. 피드백도 받고 그러면 좋을 중요하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또 다른 얘기 하실 거 있으세요? 예, 뭐 워낙 책이 이 얘기만 해도 하면 이 한 단원 21개가 있는데 하나씩만 얘기해도 1시간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시간상 일단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리더십에 대한 법칙들이 있으니까 한번 리더십에 관심이 있는 분들 특히 리더라면 한 번씩 보시고 한번 인사이트를 가져가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건데 네. 물론 제가 경험한 건 너무 극소한 일부일 텐데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직원부터 직원 생활하면서 임원 이렇게 리더까지 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랑 회사 사장인데 20대 중후반부터 사장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되게 많아요. 많죠. 중견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사장들 보면 직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장으로 했던 맞아요. 사람도 되게 창업한 많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더 많긴 근데 한 것 같아요. 이런 리더십 책을 보면서 요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드는데 이거는 그 CEO 밑에 있는 임원까지는 해당될 수 있는 내용 같은데 CEO한테는 이게 안 먹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요즘 계속 그래요?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 리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직원이었으니까 계속. 이거는 직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직원의 경험을 안 해본 사장 역할만 했던 사람들은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네. 그런 생각이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좀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뭐 대기업에 신입사원도 들어와서 임원까지 하고 뭐 최고 CEO가 되고 이런 프로세스하고 사실 처음에 20대 뭐 대학 졸업해서 뭐 2, 3년 안에 창업해서 읽어가지고 뭐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벤처기업 그렇죠. 뭐 50명, 100명 이런 기업을 만든 리더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저는 그냥 이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책들은 사실 아유 이건 뭐 그냥 너무 뭐 그냥 이론적으로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단 그냥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 우리가 인문학을 읽는 것도 사실은 뭐 인문학에 있는 내용들이 뭐 우리가 다 맞거나 과거에 있는 내용들인데 인사이트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서 이런 건 좋은데 이런 거는 괜찮네 하면서 내가 선별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좀 인사이트를 가져가는 게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약간 본질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사실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꼭 이렇게 해. 뭐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먹힐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고 나랑 좀 상황이 안 맞거나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건 어쨌든 이론적으로 있는 리더십에 대한 본질이다. 근데 그거는 알아두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식처럼. 그러면 뭐 내가 필요한 건 꺼내 쓸 수 있고 좀 안 맞는 거면 뭐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뭐 부당하거나 부정적인 건 안 되겠죠. 근데 뭐 내 상황에 꼭 안 맞는데 억지로 끌어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거는 여기 뭐 여기 있는 내용도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의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 위치랑 상관없이 사실 읽어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는 이런 관점만 가져가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우리 긴 시간 얘기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책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습니다.
인사이트를 찾아드립니다. 통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